이게 방금 나 되게 격렬한 눈빛이었는데 되게 격렬했는데. 자, 봅시다. 자, 누룩이라는 작품인데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 아, 그거 아니야. 비스무리한데 그건 아니야. 누룩. 뭐 할 때 쓰는지 아세요? 소준아 씨는 아세요? 몰라요? 자, 이거 술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술. 막걸리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술에 뭐로 보시면 되면은 원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술의 원료인데. 자, 일단은 보통 이성부라는 어떤 시인이 이제 쓰는 시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은 민중, 그 다음에 부정적인 현실, 그 다음에 자유화,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내용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민중들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풀 이런 것도 있고요, 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종의 민초라고 하죠. 민트 초코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여기서 누룩을 뜻하는 게 지금 민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민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지금 보시면요, 알겠느냐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반복되어 있죠. 자, 1년에서도 알겠느냐, 그 밑에 끝에도 알겠느냐 있고, 뭐 들었느냐, 보았느냐, 알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의미랑 종결 어미의 반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럼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뭐야? 이 누룩의 기능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쵸? 됐니? 자, 그 다음에 지 혼자 무력하게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깔고 가야 된다면은, 자, 부정적 현실이라는 상황을 한번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런 부정적 현실이라는 건 뭐야? 자유를 억압받고 그런 시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게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라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무력하게 부대끼고 부대꼈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저항하다가, 그죠? 어떤 억압된 현실에 저항하다가 밑에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 자, 거기는 밑줄 쳐보시고요. 자, 나자빠져 있다라는 건 뭐야? 좋은 뜻인가요? 안 좋은 뜻인가요? 좋지 않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거 같은 경우 우리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줍시다. 현실을 안주하는 소시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니? 자,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맞은 바람을 만나. 자, 근데 이랬던 사람이 뭘 만나서? 바람을 만났대요. 알맞은 바람을 만나서 뭘 하게 되냐? 깨어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마이너스적인 요런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만나서, 바람을 만나는 걸 계기로 해서 이 민족성이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되니? 그 다음에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요게 살며시 더운 가슴이 각성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랑을 알겠느냐? 라는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냐? 자, 근데 여기라는 공간, 자, 여기라는 공간에서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그죠? 울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의 여기는 어디겠냐? 울고 있는 공간. 부정적인 현실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되니? 그 다음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 자, 여럿이서도 찾는 길 밑줄 쳐주시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여럿이서도 찾는 길이라는 건 뭐야? 우리 민족의
지향점이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지향점. 지향이 뭔지 아시죠? 지향? 자, 그 다음 밑에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자, 요거 두 가지로 좀 잘 나눠주셔야 돼요. 엄동설하냐는 건 뭐야? 몹시 추운 나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몹시 추운 나날을 얘기하는 거고, 칼별은 뭐야? 이때 당시 별이니까 희망입니다. 그럼 부정적 현실 속에 있는 희망이라고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자, 무릎팍 으깨져도 그 위주를 쳐주시고, 자, 일단 육신이 지금 뭐야?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여기 지금 뭐야? 민중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꽃피는 가슴 부분은 뭐야? 오히려 저항을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한 정신? 자유에 대한 그런 정신이 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자,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자, 여기서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됐죠? 들린다고 했으니까 많이? 그 다음에 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자,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겠어요? 지금까지는 부정적 현실인 거니까 뭐야? 요거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뭐 이런 얘기고, 여기선 뭐야? 이 기다리는 동안 뭐야? 나의 그 어떤 저항을 하면서 뭐야? 삭고사가 부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자, 거기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고, 그 옆에다가 민중의 희생이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자, 바람 말고 또 뭐가 나왔냐? 물이라는 소재가 또 나왔어요. 자, 바람도 각성의 기능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요 부분 물에서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자고요. 자,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자, 덩달아서 함께 끓겠다는 건 다 같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저항하겠다는 얘기죠.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민중의 희생을 알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지금 감춰둔 누룩 드나니 냄새 퍼지나니. 자, 여기서 냄새 퍼진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진짜로? 긍정이요. 왜? 약간 민중들이 생활에서 자유를 하듯? 그럼 여기서 냄새가 무슨 냄새야? 누룩 냄새지. 그럼 민중들의 냄새 뭐야? 민족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겠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정희성 작품인데 저 혹시 여기서 어른강을 건너며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익숙한 작품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고 해서 아마 예비고일 그때 당시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었던 건데 우리도 저와 같아서 뭐 저문강에 삽을 싣고 뭐 그다음에 담배나 피우고 간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간다 그런 거죠. 그 부분이랑 연결시키면 되는데 얘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3번 부분에 있는 보기를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성부의 누룩과 정의성의 어른강을 건너면은 모두 억압적 전치현실,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 두 작품에는 부조리한 시대 현실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민중의 생명력과 자기희생, 연대의식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자, 거기 밑줄,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가에서는 확실히 그 내용 부분이 나와 있었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 나 부분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얼음을 깬다 라고 했어요. 얼음을 깨는 행위. 그럼 대충 뭐야? 뭔가 단단한 걸 깨는 거니까 저항과도 연결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강에는 얼음물, 자, 얼음물 밑줄 쳐주시고, 얼음물 자체가 이제 뭐야?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아침이 졸려야 되는데 왜 저녁인데 졸리지?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이제 개 피곤하네요. 준아가 조용해지니까 졸라 어색하다. 맨날 막 들이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자,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난다. 자,
이 청청한 소리라는 건 뭐야? 얼음을 깨다 보면 나오는 소리인 거지, 그쵸?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청청한 소리가 난다. 얼음을 깨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항을 하는 부분. 자, 그 다음 밑에 강이여. 우리가 이룰 수 없어. 자, 강이여라고 했으니까 누군가를 부른 거야, 그죠? 많이?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법? 모르면 어떡합니까? 도노법이라고 하죠, 도노법.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저랑 하지 않으셔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어나.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저항을 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안 거니까 물이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다는 얘기네. 그죠? 그 밑에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에 목청을 트고, 그럼 죽은 땅이라는 건 부정적 현실에서의 조금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 현실 속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어린 아이들아,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민중을 뜻하는 거겠죠? 많이 민중을 뜻하는 거고요. 물은 또한 이 땅에 풀립에도 온다.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야? 풀립, 곧 어디까지? 새로운 시대. 자, 풀립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요, 당연히 봄이겠죠. 지금은 겨울인 상황인데 풀에까지 옮겨간다는 얘기는 이게 봄이 돌아온다. 즉 새로운 시대가 온다 라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우리 스스로 뭘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물이 제 소리를 이룰 때까지 얼음을 계속 깬다는 얘기인지, 그죠? 계속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 아이들아도 마찬가지 민중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일단은 가에 있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쵸? 있죠. 근데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2번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자, 시간의 흐름. 잠깐만. 오늘 적절하지 않은 거구나. 의미는 종결하게 예비했고, 그 다음에 속성. 깨달게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2번은,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 자, 그럼 시간의 흐름이 있냐, 여기에. 나에서는 찾기가 어렵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3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의인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 있냐? 누룩이 부대끼고 어디 나자빠져 있고 요런 거죠. 그죠? 맞니? 거기서 이제 의인법이 들어갔고, 나에서는 강이요. 저 도노법에서 이미 강이 사람임을 인지하고 얘기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의인법이 들어간 거고요.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물론 그쵸. 얘가 말을 건네는 건 있죠. 하지만 대화하는 부분은 찾기가 어렵겠네. 그죠? 많이? 네, 5번.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 감각적 이미지 뭐가 있냐? 누룩은 거기 발효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 물은 그 상태가 깨어지는 거, 얼음인 상태가 깨어지는 그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물이 지닌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가에서의 물은 뭐냐? 좋은 물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2번 나의 물은 뭐냐?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어서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둘 다 대상이 변하도록 촉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번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보기 말씀드렸고요. 자 1번 가의 누룩이 삭고 사가 부서지는 일과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민중의 자기 희생을 형상화했다. 아 요거는 이 연결이 가능하겠네. 그죠? 썩고 막 안 좋은 거든 저거 썼으니까. 자 2번 나의 죽은 땅에 목청을 투구와 풀잎에도 운다는 자 민중의 생명력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치? 죽은 땅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잎에도 운다. 풀잎에도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가의 엄동설함과 나의 얼음물은 모두 민중이 피봐봤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형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요거 연결되겠네요. 그죠? 4번. 가의 덩달아서와 나의 또한은 모두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민중의 수동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자, 가의 덩달아서가 어딨냐? 덩달아서 마지막에 있네. 물 만나면 내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바뀐 거네요. 그쵸?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뀌니까 맞는 거니까 이거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가의 냄새가 퍼지는 것과 나의 청량한 소리가 난 것은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작가의 기대가 드러난 것이다. 냄새가 어딨냐? 냄새 퍼지나니 아 그거 아까 거기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소리가 난 거. 물의 소리가 나는 건 뭐냐? 물의 청청한 소리. 깰수록 청청한 소리가 나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 할수록 자유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 했으니까 기대랑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이거 문학 진행할게요. 지금 볼 거야? 네? 지금 볼 거야? 한 번만 먹어요. 자, 바다와 나비에서 일단 바다라는 우리가 요 소재는요. 이거 알고 있죠?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네, 잘했어요. 바다가 그럼 어떤 이미지예요, 여기서는? 긍정, 부정 둘 중에 하나만 말해. 왜요? 약간 뭐지 날개를 활짝 펴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를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사회. 맞아요. 현실, 사회를 뜻하는 거예요. 얘도 그래도 나름대로 반년을 다녔다는 짬밥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역시 사람 일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이런 거 답한 적도 없어요. 그게 뭔데요? 막 2600년도에 문학 막 가라고 막 그러는데 나름대로 발전이 있는 친구네요. 그쵸? 두 명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두 명의 아이들이 살렸어요. 그래 서준아 씨도 살렸으니까 빨리 후기 남겨주시고요. 예. 제가 이런 거 신청 아무한테나 안 합니다. 제 후기 남겨달라는 애들은 딱 진짜 존나 잘하는 애들밖에 남겨달라고 안 해요. 제가 딱 누구 있었냐면은 이번에 나랑 이전에 과외하던 친구인데 걔가 내신 등급이 4등급이었는데 지금 국어는 전교 3교행 했다는 애고 그리고 한 명은 이번에 경인교육에 붙었다고 해가지고 연락 온 친구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북일고에 있는 애인데 그러니까 자사고인데 저랑 딱 3개월 왜? 북일고에 있는데 자살했다고 들어. 살있고 자사고 맞아요. 자살고 말고 자사고 제가 개놀랐다 이거. 자살고 말고 자사고. 이래서 이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사고가 자살고가. 그래서 아무튼 딱 3개월 딱 수업했는데 그때부터 1학년 내신은 다 쭉 1등급 나다였고 괜찮나? 그런 애들만 저한테 딱 후기를 남겨줘요. 아주 좋아요. 어떻게 남겨줘야 돼? 그냥 안부 인사하듯이 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얘기 나왔는데 선생님 저 영덕에서 내신 2등급 받았어요. 뭐라고? 학생인데 내신 어떡하죠? 망했네. 죄송합니다. 영덕인데 내신 어떡하죠? 그럼 수능 어떻게 봐요? 수능은 봐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수능? 지금 네 나이가 오신데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뭔 재수결점을 해. 이래서 얘가 안 된다. 영덕은 내가 진짜 그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뭘 모르겠네. 정확히 분석을 못하겠네. 영덕이랑 그 영화관에서 맨날 나오는 다 알아야 되는 새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뭐 어디예요? 낙중대? 맞았다. 아닌데 중앙 뺐어요. 그럼- 영덕이랑 대진이랑 낙생? 낙생이래요. 응. 세 개는 알아야 된다는 게 뭔 말이야? 네?
뭘 세 개를 알아? 그러니까 원래 약간 좀 기본적인 그 단어 막 두세 개만 알아도 되는 거면은 걔는 존나 빡세게 해야 된다고? 영덕 애들은 뭐 5개 단어죠? 3단어만 외워도 되는데 영덕 개새끼들은 다 된다. 낙생이랑 근데 낙생 서현도 그래. 하나도 그래요? 서현도 내부 지문 한 50개씩 나와. 테드 강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열심히 나오더라. 아니 애초에 영덕도 영어 중교학교던데요? 화이팅! 국어도 영어로 나오겠네. 자 볼게요. 자 아까 바다를 이렇게 이거 할까 말았네. 자 여기에 현실이죠. 현실. 예, 현실. 여기는 뭐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 나비겠죠. 그죠? 그 다음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실을 이제 마주하기 전이랑 이제 후로 나눴겠죠. 그죠? 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냐? 무섭지가 않대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는 현실을 마주해 본 적이 없기에 무섭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받고 너네가 내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뭘 받겠어요? 와,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는 100점 나오는 게 당연히 국룰이잖아요. 그죠? 그죠? 보통 90 아무리 틀려봐야 뭐 하나 틀리거나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국룰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막 70점 80점도 막 잘 나왔다고 막 그러고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예, 아주 이거 영어 90점이 3등급이래요. 그건 뭐 나가야죠. 이제 죽어야죠. 자 아무튼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자 청무밭 밑줄 요게 이제 뭐야? 바다를 착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뭘로 착각한 거야? 얘한테는 어떤 이상으로 착각한 거죠. 그럼 그거는 여기에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무밭 신가 내려갔다 어떻게 했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뭐야? 현실에 직접 마주한 거죠. 그죠? 제가 요 작품 진짜 오랜만인데 제가 무려 10년 전에 첫 수업 당시의 시가 이거였어요. 첫 수업이요? 첫 수업. 네, 첫 수업 당시의 시가 이거였어요. 네.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그들 가르칠 때. 제가 딱 그걸 1년 해보고 깨달았죠. 중학생들이랑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저희는 중학생이 우리 고등학생이구나. 솔직히 힘들긴 했어. 근데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재밌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재밌게 했는데. 뭐 니네가 뭐 개그맨이냐? 쌤은 좀 피곤했어요. 시연이랑 케이랑 시연이랑 재밌었는데.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매우 피곤해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시 고등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예비고 일은 필요하니까 그냥 한 거고. 왜 그러세요? 그 생색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예. 그러하다. 저는 딱히 피곤하지 않아요. 예? 2탄 한 번 더 찍어? 그럼 나왔어. 네? 하클립 나온 거 알지? 저는 정상인이랑 정상이고 맞아요. 누가 제일 정상인인가 막 이거 있잖아. 저요. 예? 이거 나죠. 예? 그거 봤어요. 넌 모르지? 내가 채널 알려줄게. 가서 봐봐. 인형이가 제일 정상이. 인형이가 제일 정상이지. 아니야? 선생님보다 정상이에요. 어? 선생님보다 정상이에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보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정상이에요. 예? 그 다음엔 저지. 인형이 다음은 땡초 아닐까요? 뭐래. 수업이 납시다. 씨발. 자, 아무튼 밑에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왔대요. 그럼 현실에 제대로 이제 당한 거죠. 자, 그다음에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그러니까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달죠. 요거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새파란 초생달. 아니, 초생달이 실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감각의 전이라고 하죠. 공간감각적 침상. 그죠? 그럼 이건 뭐의 모화예요? 뭐가 뭐하요? 시각의 뭐뭐의 모화. 시각의 공간각적 진짜. 공간감각 침상이면 뭐의 모화냐고. 시각이냐 뭐 청각이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초생달 이 시각 아니야. 시각. 실이다는 촉각이잖아. 그지? 새파란 초생달 보는 거지. 아니 새파란 초생달이 실이다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실이요? 그러니까 청각이 아니라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촉각이요? 실이다. 촉각 아니야? 뭐지? 실이다 촉각 아니야? 어떨 때 실이요? 아 싫어. 손이시길 때. 그래 촉각이지. 선이 꽁꽁꽁. 중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등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유기가 아니에요. 난 아무 말 안 했다. 감당은 네가 해라. 유리라고? 유리. 물론 하는 짓은 좀 유딩 같긴 한데. 그래. 유딩이 고딩보다 똑똑할 리가 없잖아. 헐. 그냥. 수환이 팩트 제대로 맞았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안개의 나라라고 있어요. 안개의 나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개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지. 부정적인 거 맞긴 하죠. 부정적인데, 자, 무슨 역할을 할까? 가린다. 말 그대로 안개의 기능을, 그렇지. 가려. 그렇지. 가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다시 보면요.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기 진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 일이 진짜 안 일어나는 걸까? 왜? 보이지 않는다는 속성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거겠죠? 그죠? 그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 밑에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요 시대적 배경이랑 연결시켜 주시면은 자, 억압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억압된 사회. 맞죠? 그럼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러한 현실을 안주하는 거겠죠. 되니? 돼서? 그래서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자 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개의 나라에서 듣는 행위는 뭐야? 현실을 직시하는 거겠죠, 그죠? 현실을 직시하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귀가 자꾸 커진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하얀 안개에 귀를 간진 밑에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그럼 토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현실을 안주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현실을 인식한 사람들. 토끼 같은 사람들이. 잘하던 아이 있잖아. 네? 아니야.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유사한 구절이 있었나? 없죠.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단정적 어조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단정적 어조가 뭐냐? 여기도 있죠. 가에서는 않다, 돌아온다, 시리다 있는데, 자, 나에서는 어때요? 나에서도 이렇죠. 하지 않는다, 뭐뭐 않는다, 커진다, 산다. 그럼 얘는 뭐야?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단정적 어조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포인트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뭐뭐 한다, 뭐뭐 않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나는 가와 달리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나의 계절적 배경이 있냐? 안개 얘기밖에 없는데요. 그쵸? 그럼 틀렸네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자, 가의 색채에 뭐가 있어? 흰나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청무밭, 그 다음에 새파란 초생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색채 이미지가 동재하죠. 그죠? 자, 그럼 나에서는 뭐가 있냐? 하얀 기 있잖아. 하얀 기. 하얀 안개의 기를 가진 그 부분을 통해서 색채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거기에 관련한 대상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자, 마지막 5번 가와 나는 모두 건강원적 심상을 활용하여. 자, 가에는 있니 없어? 가위 있죠. 초생달,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가 있었고 나에서는 안 보이죠. 시각적 심상밖에 안 보이겠죠. 안개니까. 그죠?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자, 넘어가시고 2번에 보면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내려갔다. 그 다음에 니은은 들어한다 라고 돼 있는데, 대충 내려갔다 라고 한다면은 뭐야?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밑에 니은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안개의 나라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건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되니? 자, 요거랑 관련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기억은 시련에 굴곡한 과거의 상황. 아니, 좆도 모르는데 그런 거 없으니까 꺼지시고요. 그죠? 2번 연약함을 느끼게 된 원인은 아니죠. 3번 자연과 일치하고, 이것도 아니잖아. 그죠? 4번 삶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는 게 그럼 일단 맞는 걸로 쳐보자. 자, 니은 삶에 대한 비애가 심화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 삶에 대한 슬픔이 심화되냐? 오히려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니까 틀린 거죠. 앞에 건 맞을 수 있겠지만 뒤에 건 틀렸죠. 자, 5번 기억은 현실을 모른 채 이루어진 대응. 맞죠? 바다가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 좆된 거잖아. 그 다음에 니은은 현실을 알기에 그로부터 도출해낸 대응을 보여준다. 현실 인식 연결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때로는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얘기를 내세우기도 한다. 가는 바다를 나는 나비 이야기를 통해 막연하게 근대 문명을 동경했던 지식인들이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없는 작곡의 밑줄 일제 강점하의 현실을 깨달으며 느꼈던 비애감과 허탈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안개가 낀 나라 이야기를 통해 1970년대 엄격한 통제 속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상황과 이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밑줄 비판 의식을 드러냄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가에서 흰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으로 판단했다고 표현한 것은 근대의 문명을 막연하게 동경했던 지식인의 모습을 반영한 거다. 맞겠죠? 자, 2번 흰나비를 서글픈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근대적인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국의 현실에서 근대화의 냉혹함을 깨달은 지식인들의 비애를 드러냈다. 이거 연결 가능하겠죠? 지식으로 해석한다면. 3번 나에서 안개의 나라는 언제나 안개나 짙다고 표현한 것은 엄격한 통제로 진실을 감추는 밑줄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형성한 거다. 맞겠죠? 4번 안개에 익숙해져 보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것은 뭐야? 억압적인 현실의 순응. 뭐야? 아까 이 사람 이거 얘기한 거 현실이 안 좋아하는 사람 이거 얘기했었죠. 그쵸? 여기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냈다. 이것도 맞겠죠? 그죠? 나 5번 나에서 토끼 같은 사람들이 하얀 안개에 귀를 가졌다고 표현한 것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냈다기보다는 그냥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했다라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 있죠. 미리 다 풀었니? 그게 왜 동그라미를 했어? 쌤이랑 같이 풀 때는 제가 맞은 제가 푸는 사람은 이었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설생전이 있는데요. 몇 페이지죠 거기가? 117. 117이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안 주무실 때문에.
그래 4시간 자는데. 저안 잤는데. 너? 네. 너 안 잤다고? 대전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안 자고 어떻게 했어 그럼? 네? 안 자고 어떻게 해? 안 자고 수업을 듣고 있죠. 안 자고 수업을 어떻게 들어? 1시간도 못 잤어? 네. 뭐 마셨니? 네. 저 문서 말했어요. 어? 문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몬스터를 막 3캔씩 막 이렇게. 안 주무셨어요? 자기가 많이 좀 아니라. 그러면 진짜 왜안 죽었지? 그래도 죽는다는. 제가 딱 3캔씩 딱 2번을 마시고 그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자고 일어났더니 일요일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더니 그러고 자고 일어나니까 화요일이 됐어요. 네? 아 너무 피곤해서. 그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쓴 거지 그러니까. 몬스터 망고만 마시. 망고만 생겼어? 네. 오. 뭐 드셨어요? 쌤 때는 그때는 있었던 게 딱 2가지였어요. 오리지널이랑 그 뭐야? 오리지널이 무슨 맛이에요? 그냥 에너지 음료 맛이야. 뭐 그냥 일반적인 뭐가 바카스보다 더 진한 맛? 맛있어요. 그럼 바카스를 먹지 왜? 바카스가 더 약해. 그 원래 캔을 마셨어요? 그거 말고 또 이제 제로 칼로리 좀 저칼로리가 있었거든. 몬스터 저칼로리판. 다이어트. 은색. 아, 어. 초콜릿이에요? 그걸 계속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때는 제가 금요일 날 밤새고 토요일 날 그거 마실 때는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도 안 자고 계속 새벽에 중간중간에 몬스터 먹으면서 수업 준비 존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그 시간마다 그러니까 3시간마다 한 캔씩 딱 먹었어 그때도. 근데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30분 정도 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쓰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한 3분 정도 기절했어. 애들 놀랐겠다. 애들이 놀래. 괜찮냐 그만. 뭐 어쨌든 그거 꾸역꾸역 하고 딱 집에 왔는데 이제 거기서 딱 씻지도 않고 잤거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화요일이 돼 있더라고. 월요일 날 수업 없었어요? 월요일날 하루 쉬는 날이야 근데. 아. 화요일날 또 출근해야 돼. 씨발. 중앙 선생님이 깨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 중앙 그 해주시는 선생님이. 중앙회 선생님. 그때는 같이 안 했어. 저 아까 헬렌 하기 싫어서 화장실 간다고 뻥튀고 계단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 맞아. 아까 안 그래도 얘기하더라. 응, 너 봤다고. 응. 저 그때 헬렌 욕하면서 나가고 있었는데 쌤 봐가지고 쌤 이러는데 안녕 이러고 그냥 지나시길래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셔. 근데 그래도 요 쌤은 F신데? 말동무가 필요했는데 말동무가 갑자기 오고 안녕하고 그냥 지나치셨어. 말동무야 그게? 아무튼 예전에 그렇게 처음 하시다가 뒤질 뻔한 적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몬스터는 이제 진짜 긴급 상황 아니면 안 먹어. 긴급상황 삐뽀삐뽀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옷 뒤에 분필을 묻을 수가 있어요? 옷 뒤에? 여기다 대고 하니까 당연히 묻을 수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아무튼. 저는 제가 몬스터를 언제 먹냐면은 작년에도 좀 먹긴 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아침 10시부터 이제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쭉 수업 있었을 때. 쉬는 시간 한 30분? 작년에 여기서 할 때.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몬스터 먹었어. 안 되겠더라, 그거는. 일단 목이 안 나와. 목이 안 나오고 진짜 리얼 수업하다 졸려. 그래서 딱 한 캔 정도만 먹고 아예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이제 그거 마셔도 잠이 잘 와. 자고자 하면 아주 잘 와. 안 자려고 하면 안 잘 수 있어. 안 자려고 하면 그거 먹고 좀 이제 버티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자려고 하면은 잠이 온다. 자세요. 지금 커피 먹고 있잖아. 자시면 이제 저희 쌤이 생각해보니까 몬스터 먹을 생각을 안 해봤네. 맛있어서 먹는데.
그걸 맛으로 먹는다고? 맛있어서 먹다가 잠 못 자고. 살려고 먹는 거야, 그거. 살려고 먹는 거. 그거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설생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설생전. 요것만 하고 쉬어. 뭐 갈 때 가서 뭐 좀 먹어. 그러면. 알겠죠? 네. 빨리 가서 먹어. 너도. 서준아, 너 수환이랑 같이 손 붙잡고 가서 먹어. 같이 가서 먹어, 빨리. 알겠지? 손은 안 붙잡아도 되니까 알아서 가서 먹으라고. 뒤지고 싶지 않으니까. 알지? 왜 그런 눈으로 봐? 나는 잘했어. 아니 그냥 같이 가라는 의미였어. 그런 의미 없었어. 설생전 해볼게요. 자, 인형이랑 손잡고 갈게요. 아직 안 잡았어? 인형아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지만 나랑 같이 가져야 돼. 민영이는 너 안 잡고 싶은 거 같은데? 내가 왜? 가족 같은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러지. 그치,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죠? 사이 좋죠. 응, 가족 같은 사이? 어때, 인영아? 가족 같은 사이, 가족 같은 사이야? 잠깐 발음이 좀 애매한데, 지금? 이번에 가족 같은 사이? 그렇대. 그렇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배경을 좀 먼저 보고 갑시다. 그냥 맥락 없이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배경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2번 문제의 보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신돈복의 야담집 학산한원과 이규경의 백과사전 오주연문 장전산고에도 설생전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설생의 친구인 관찰사가 오도일의 조부인 오윤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윤겸은 강원도 관찰사 2조 판서 좌의정을 지낸 문신이다. 그러니까 뭐야? 얘 벼슬 존나 높은 새끼야. 그죠? 중앙정계에 있던 당시 개추국사가 일어나자 그는 광해등에 반대하는 뜻을 품고 광주 목사로 물러앉기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결국 관직을 그만두지긴 않았으며 그치 씨발 돈 벌어야 되니까 인조가 반정으로 권자에 오른 후에도 그 밑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다. 손자인 오도일 또한 인조의 계보를 잇는 임금 밑에서 부제약, 이조참파, 병조판서 등 요직을 거쳤기에 광해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는 없었다. 그가 설생전을 쓴 데에는 이러한 자기 가문에 대한 옹호도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관찰사가 사실 누구냐면은 이 작자인 오도일의 할아버지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얘를 옹호하려고 쓴 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설생전에는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한 오도일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의 말미에는 설상에 대한 작가의 밑줄, 논평에 붙어 있는데 그 일부는 이러하다. 선비는 세상이 태평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하여 내 한 몸을 조촐히 한다. 이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하는 도이다. 설상은 혼란한 시절에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은둔했지만 어진 세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무선비들이 함께 일어선 때에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에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렇지, 잠깐 좀 안 좋을 때 좀 존버 타다가 좋은 임금 나타나면 그때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설생은 결국 안 했어요. 그냥 꼴 보기 싫대. 자, 이제 내용 볼게요. 요거 빨리 치고 쉴게요. 자, 청파리는 지금의 서울 남부에 있는 동리다. 이곳에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의기가 있고 문학을 좋아했다. 너네는 문학 싫어하지? 문학이잖아. 문학 재밌는데. 비문학이 싫어? 네, 비문학이 싫어요. 설생은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로써 과거 공부에 힘썼지만 운수가 나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광해군 말에 객주국사가 일어나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는 속세를 떠나 응고하고자 했다. 마침 친구 하나가 설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친구는 평소에 설생과 마음이 잘 통하던 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바닥을 치며 간계한 마음으로 시사를 논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설생이 이렇게 말했다. 삼경오륜이 무너졌으니 선비가 이 세상에서 어찌 처신을 하겠는가? 나는 이제 은거하려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친구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지금 자네 말도 있고 하니 함께 은거하고 싶지만 결국 뭐래? 부모님이 계셔서 쉽게 허락할 수가 없네. 그거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난 벼슬 할 거야. 이런 거지, 그쵸? 친구는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한 달 뒤 친구가 찾아가 보니 설생은 훌쩍 사라진 뒤였는데 새 임금이 즉위하자 등용되어 승진을 거듭한 친구는 얘가 아까 그 말했던 오윤겸이겠지, 그죠? 갑술년 어느 봄날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영랑호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배를 타고 있었다. 이때 멀리서 배월을 저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간 행방을 알 길 없던 설생이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 우연성이 드러나는 거죠.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수아나 뭐 에어팟 뗐니? 아니요. 근데 왜 그러고 있어? 가려. 가려우면 응? 가려운 거랑 이거 왜 쓰고 있는 게 뭔 상관이지? 그냥 쓰고 싶어요. 그래? 여기 없어요. 귀가 없다고? 아니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에어팟이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그냥 없다고요. 갑자기 또 왜?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나는 지금 양양부 관하에서 동남으로 6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룡굴이라는 곳에 산다. 자, 회룡굴 밑줄 서시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일단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60리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아예 뭐야? 속세와 떨어진 공간이에요. 60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70km 정도 됩니다. 70km면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면은 보통 여기 분당에서 한 그 부천에서 인천까지 거기까지 한 그 정도 나와요. 졸라 멀죠?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또 뭐야? 여기는 자연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생의 입장에서 이상적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적 공간. 자, 그래서 몹시 외진 곳이어서 속이는 오는이가 드물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 마침 오늘이 길이고 시절도 좋기에 흥이 나서 문득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옛날 친하게 지내던 때의 일이며 헤어진 뒤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흥미진진하여 그칠 줄 몰랐다. 잠시 후 비가 조금 그치면서 바람이 일어 배가 쏜살같이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앞산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시간의 경과겠죠, 그쵸? 마침내 설생이 일어나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네. 땅으로 걸어가면 수십 리쯤 될 걸세. 순풍이 불면은 배를 타고 반나절면 갔다 올 수 있어. 그 이전에 나에게 평생 벗으로 좋은 벗으로 지내며 서로 잊지 말자라고 하였으니 한편 들러줬으면 하네. 그래서 관찰사가 좋다고 하고 배를 조촉하여 설생과 함께 떠났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쯤 육지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말과 따르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게 하여 숲이 우거진 골짜기로 들어갔다. 야, 씨발, 그 와중에 그냥 걸어가면 안 되냐? 굳이 가마를 타야 돼? 씨발놈들? 노동력 착취 오지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험한 길을 힘들게 면히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었다. 저절로 그렇게 깎여 모양이 기기묘묘했는데 높이가 수십 길은 되어버렸으며 가운데가 벌어져 있었다. 벼랑을 둘러싸고 좌우로 콸콸 물이 쏟아지며 물과 바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회룡굴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 앞으로는 돌길이 구불구불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나와 있었는데 좁고 험해 새들이나 다닐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이거는 뭐야? 보통 이 회룡굴에 들어왔을 때 여기 당시에 있는 경치들을 묘사한 거겠죠, 그죠? 두 사람은 벼랑에 벌어진 곳을 지나 칠덩쿨을 붙잡거나 등나무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화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바로 설생의 집이었다. 굴 안의 땅은 터가 넓어 집 100여 채가 들어설 만한데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해. 야, 동굴 아닌데 씨발 집이 있고 논밭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이상적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물에서는 물고기, 야, 동굴에 씨발 물고기도 살아? 산에서는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어. 야, 산에 있어, 동굴 안에? 야, 그냥 거의 뭐 하나의 이세카인데? 그죠? 뽕나무, 배나무, 밤나무 등의 나무도 많았다. 아마도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거기 밑줄. 도원이나 귤주가 나와있죠. 도원이 우리 이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저번 주에 한 거? 무릉도원. 그게 이 도원입니다. 귤주도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이상적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걸 생생히 상징하는 어떤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설생이 관찰사를 인도해 마루 위에 오르게 하고는 아이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채소를 단함해가라.
관찰사가 먹어보니 맛이 단박하면서도 달아 속세의 음식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야,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존나 달아. 그런 느낌인 거겠죠. 그죠? 이윽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그런 아래에 앉아있기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숲속을 거니기도 하고 연못가를 산보하기도 했다. 물고기가 새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구름과 안개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산봉우리와 수석의 괴이하고 운정한 모습이 사랑스럽고도 볼만하며 아침 저녁으로 천만 가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니 셈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모습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관찰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갈 것을 잊고 며칠을 그곳에 머물렀다. 관찰사가 마침 떠날 차비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석생에게 농담을 던졌다. 야, 그 산수가 맑고 기이한 곳에 사는 것이야. 은자들이 본래 그렇다지만 자네는 집도 이렇게 부유하니 산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단 말인가? 설생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 내가 놀면서 오가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닐세. 세상을 벗어나 살게 된 뒤로는 내키는 대로 산수를 유람하며 다니는 것을 몹시 좋아해서 하루도 안 다닌 적이 없지. 아이, 그 서쪽으로는 속리산의 기이한 경치를 찾고 북쪽으로는 묘양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으며 남쪽으로는 가야산에 오르고 지리산에 넘었어. 그 우리나라의 산천 중 기이하다고 빼어나다고 소문난 곳이면은 그 절반은 가봤을 것에. 그러다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주면은 풀을 베어 직을 짓고 산비탈을 깎아 밭을 만들었지. 그렇게 2년도 살고 3년도 살다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았어. 이런 까닭에 내가 있었던 거처 중엔 산이 기이하고 물이 아름다우며 밭이 넓고 집이 좋기가 여기보다 10배나 더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니. 다만 세상 사람들이 모일 뿐이지. 왜 그런 거야 얘가? 속세에서 아직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관찰사가 그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며 오래도록 탄식했다. 관찰사는 이별을 기념하여 시 한 편을 지어 설생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훗날 서울로 찾아오게.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다. 3년 뒤 설생이 서울에 가 관찰사를 찾았다. 관찰사는 마침 이조판소로 있었는데 설생에게 벼슬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설생은 그걸 받았겠냐? 안 받았죠. 끝까지 안 받았다 그랬죠. 그것을 치스럽게 여겨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관찰사가 예전에 갔던 화룡구리한 곳에 다시 가보았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고 설생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이 정도면 설생이 약간 어디 무슨 초능력자가 아닌가. 아, 얘가 떠났다고 폐허가 된다고?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아무튼 자, 1번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설생은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죠? 운이 안 돼서 안 좋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설생은 길 이래 외진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배를 모고 나타났다. 맞냐? 그럼 뭐 때문에 간 거야? 살려고 갔다고? 살려고? 아니 동굴에서 갑자기 나온 거잖아. 나온 거구나. 흥이 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돼 있네. 중략 부분 밑에 딸락에. 그죠? 이 부분이 틀렸죠? 자, 2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기준으로 볼게요. 자, 가를 고려할 때 가가 뭐냐? 가가 보기의 가예요. 보기의 가. 보기의 가는 뭐냐? 이게 자기 그 할아버지가 여기서 예전에 좀 고위직을 했다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죠? 그 부분을 연결시키면은 가를 고려할 때 기억,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여기 기억을 통해 오도일은 조가 비록 광해군 밑에서도 관직을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의로움을 아는 인물이었음을 알리고 싶었을 것 같아. 그치? 이 설생이랑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한다고 했으니까 연결되겠죠? 이해되니? 수환이 이해됐어? 자, 다음 2번. 가와 나를 고려할 때 오도일은 자신의 요직에 앉은 시기가 니은과 같은 일이 벌어진 광해군 때와 달리 나아감을 선택할 때라고 여겼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벼슬을 추천한 거겠죠? 그죠? 3번. 가를 고려할 때 디귿이 뭐야? 그게 바로 내 생각일세. 근데 어쩔 수가 없었네. 이런 말 했으니까 디귿을 통해 오도일은 개추국사 당시에 조가 곧장 은거하지 않은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말하려 했을 것 같다. 그치? 현실적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내가 벼슬을 올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이해되니? 4번. 나를 고려할 때 리을로와 오도일은 설생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물러남 대신에 태평한 세상으로 나아감을 선택하려 결심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설생은 끝까지 안 나갔죠? 그죠? 계속 속세만 있다, 그 자연에만 있다 갔죠? 4번이 정답입니다. 왜? 힘들어? 요것만 하고 끝날 거야. 3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는 것은, 자, A는 뭐야?
어떤 이상적 공간에 대한 얘기, 경치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죠. 그쵸? 자, 보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조선시대 문인들은 직접 산수를 유람한 뒤 유람의 경험과 자취를 기록한 산수유기를 남겼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글소서 선비만 유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채에 누워 타인의 산수유기를 읽으며 산수를 간접 체험하는 와유를 즐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야? 요즘은 뭘로 해? 나 여행 가고 싶어. 그럼 뭐 봐? 여행 유튜버들 보는 거겠죠. 그죠? 이게 와유래요. 대체로 산수유기는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을 유람 주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의 아름다운 묘사에 음미한다. 설생전의 활용물에 대한 서술에는 이러한 산수유기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작품이 창작된 17세기 당시 문인들에게 산수는 유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의미를 탐색하는 공기란이라기보다는 어지러운 현실을 잇는 밑줄 도피처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산수유기 속의 산수도 정신적 휴식을 보장하는 밑줄 환상적 공간으로 그려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아까 여기를 뭐라고 했어? 이상적 공간이랑 연결시킨 게 된 거겠죠. 자, 1번 험한 길을 힘들게 면히 걸어가니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다는 진술은 산수유기에서 목적까지 여정을 드러낸 것. 맞니? 맞아? 맞죠? 2번 옛사람이 일컫던 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도사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관찰사가 신수를 간접 체험하여 와유를 즐기는 모습에서 해당한다. 맞냐? 관찰사가 간접 체험했어? 직접 갔잖아. 거기에 틀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좀 쉬었다가 차로 이동도 해야 돼. 존나 바쁘게 살죠. 그냥. 아 맞다, 이런 거 생색내면 안 된다고 했지 방금. 자기가 자기 보고 착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지금. 알겠어. 저 존나 한가해요. 그랬죠. 아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봐주십시오 뭐 이런 거야. 네, 자 볼게요. 일단은 요 작품인데 아까 현승이가 대략적으로 배경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군인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거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요. 군인들 얘기 나왔어. 그럼 뭐야? 전쟁이겠지. 전쟁이 뭐야? 6.25 전쟁이겠죠. 왜? 뭐 그럼 군인과 관련된 뭐 내용이 6.25 전쟁이 아니면 뭐야? 뭐 내무실이야 그냥? 그런 거야? 막 이런 거야? 뭐야? 뭐 푸른 거탑이니? 니는 푸른 거탑 있었을 때 응애일 때인데 아마? 맞죠? 하얀 거탑 들어봐. 푸른 거탑은 그 군대의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약간 웃기게 만드는 개그맨들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세요? 아니 유튜브에 어쨌든 있잖아. 그 TV에 맨날 가끔 다시 보기로 나와 있잖아. 근데 그거 존나 웃기잖아. 그죠?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나왔어요. 몇 년 전이야? 최소 한 10년 더 됐죠? 10년보다 더 됐죠? 저 군대 있을 때 그거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는 선임들이 맨날 그거 존나 따라했어. 죽여버리고, 얘네는 그랬고요. 자, 아무튼 얘는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자, 보통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 넌 알아야지. 넌 장마 때도 했잖아. 1학년 중간 장마. 그래. 1학년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장마 했잖아. 그리고 또 엄마의 말뚝도 했었잖아. 2년? 2년? 인형이 왜 나오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구렁이 얘기한 건가 설마? 아니에요. 인형이 뭐가 있어? 그 인형이 뭐가 있지? 뭐 인형에다 칼 꼽냐? 뒤져! 뒤져 이 새끼야! 존나 리얼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뭘 왜 그래? 왜 이렇게 급발진 하냐고? 저 급발진 좀 많이 합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죄송. 맨날 힘들어요. 인정. 근데 오늘은 특히 더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시비 걸려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태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기분 나쁜 티를 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개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지금 약간 개드립 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약간 뭐 겐세이 같은 걸 당했어요. 아니 견제 같은 걸 당했어요. 그 제가 동탄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그 동탄에 다녔던 어떤 학원의 이름을 그러니까 거기 경력상에다 올려놓고 이제 설명회 때 홍보하려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예전에 다녔던 학원 원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당장 그 경력을 내리라는 거야. 아침부터. 아침 9시 한 50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지 씨발? 아니 뭐 갔다 온 거를 뭐 자기가 무슨 계약서에 그런 걸 써놨대. 누가 봐도 개소리 같거든요. 저는 그걸 존나 열심히 봤었는데 저 그거 집에 있어요. 집에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저 확인했을 때 아니면 개지랄 좀 떨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아침도 사람 스팀 오르게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아까부터 존나 짜증나 있었어요. 저 계속 짜증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티를 내면 안 되는데 결국 티를 내버렸네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결국 티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무튼 다 6.25 전쟁으로 돌아가자고. 전쟁 명치. 자, 아무튼 6.25 전쟁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되냐? 자, 요거죠. 그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했으니까 민족들끼리 어떤 비극성이 드러나서요. 그럼 비극성이 드러난 그런 요인들이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요거 가족의 해치겠죠. 가족이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죠? 갈라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뭐냐? 단연히 이 비극성, 전쟁과 관련된 건 항상 뭐가 나온다? 잔혹성과 폭력성이 동반돼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세 번째는 뭐랑 연결이 가능하냐면요 어떤 자기 본심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총 등장인물이 세 인물인데 자 처음에 누가 있냐 현중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대유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일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김일등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2병과 1병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2병 다음에 1병이잖아. 왜 그래? 누가 보면 2가 두 번째가 더 많아 보이는 거 아니야? 원래 2등짜리 병, 1등짜리 병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모르는 사람 은근히 많더라고요. 요즘엔 모를 리가 없지.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잖아. 아닌가? 너 오빠 있니 혹시? 군대 갔니? 갔다 왔죠. 오, 나이 차이가 좀 있나 보다. 5살? 그래도 너는 이제 오빠지? 그치? 그치. 여자가 갈 일은 원래 없으니까. 오빠한테 반말하냐? 네. 야, 이 새끼 이러면서? 욕은 안 이런 거 아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연년생이면은 막, 야, 막 그런다는데, 저도 다 8살 차이라, 딱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용돈이 다 떨어졌어. 용돈 좀 줘. 어쨌든. 자, 이렇게 셋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주대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가 그렇다고 없어진 건 아니고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누군가가 계속 업어주고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1인분도 못하고 짐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은, 현중이라는 이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은, 그냥,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얘는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약간 주대희한테 자꾸 눈치를 주는 게 뭐냐면은, 그 약간 장교들은 권총을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근데 권총의 쓰임새가 뭘 것 같아요? 근거리에 있는 적들을 죽이려고 권총을 쓰는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지급되는 권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꾸 주대희한테 어떻게 막 눈치를 주냐면은 이거 여기 있는 거 권총 있다 하면 자살해 씨발. 물론 말로 그러진 않겠지만
이런 눈치 존나게 주는 거야. 이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일병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주대의를 결국 업고 이제 가요. 업고 가는 친구야. 얘가 좀 그나마 좀 착한 친구겠죠. 어쨌든 근데 자 요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보통 이제 뭐야 서로에게 한계가 온 상황인 거잖아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각각의 뭐가 드러나는 거야? 내재되어 있는 인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이 사람 같죠? 아니라고는 안 해, 씨발. 저 의외로 착합니다. 생생내지 말라 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볼게요. 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의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빨리 되죠. 그러면서 하고 있죠. 그러는 그의 눈앞에서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나. 자, 현중이한테 어떤 꿈의 장면이 꿈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는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그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땀을 흘리며 서 있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뭐하고 있다?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개미가 나왔죠? 왕개미가 있고요. 일개미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할까요? 전쟁이라는 부분이랑 연결 한번 시켜보시면요. 그럼 여기서 왕개미는 뭘까? 권력자겠죠. 그죠? 근데 일개미는 자꾸 어떻게 된대? 모가지가 자꾸 따인대. 모가지가 자꾸 따인대. 그럼 뭐야, 얘네들은? 전쟁에서 쓰이는 군인들이겠지. 그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셋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전쟁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일어나냐? 권력자들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력자들의 다툼.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고, 이걸로 인해서 얘네가 뭘 당하는 거야?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거죠. 되니?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 밑에, 자, 급받친 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에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었다.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새구멍, 밑줄 쳐보자. 새구멍. 여기를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었다. 자, 얘가 뜻하는 말이 뭘까요? 새끼리 왜 나왔어? 새구멍이 왜 나왔을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뭐야? 이 주대의를 버리고 가는 이 부분이 선택지가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중이는 주대의를 업지도 않은 몸이고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고름 때의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만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그런지 조금 만에 주대의가 김일등병에 말했다. 야, 자네도 여길 떠나게.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대의를 쳐다봤다.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다 못해. 그러니까 여기가 부분이 뭐야? 현중이가 떠난 그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가다니요. 내가 자살하지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의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여기 떠나게.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빗긴 붉은 노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희에게 등을 돌려댔다. 자, 이거의 뜻이 뭘까요? 김일병이 그걸 듣고 잠시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등을 돌려댔다는 얘기는 뭐야? 문봐! 업고 간다고. 먹고 살기 힘드네요. 자, 어쨌든 요 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중이의 행위와 그다음에 김일병의 행위가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얘는 어쨌든 최대한 인간성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고 얘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중략 부분 넘어가서요. 하루 종일 걸은 것이 십리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능신이었다. 주대희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져야 했다. 왜? 이제 김일병이 얘를 업을 수 있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냐. 야, 16길이면 거의 20km를 업고 건넜다는 얘긴데 얼마나 힘들겠어. 80kg짜리 남자 들고 업고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떡하고 날아올랐다. 펄럭이죠. 까끈긋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리며 김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2~3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뭐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씨, 어떻게 됐어? 버리고 빤스러나 뒤진 거네요. 그죠?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바람이요 아래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을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그리고 이미 현중이 눈깔 파였네요. 그죠?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까지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혼자 가는 애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가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자, 거기 아까 얘기했던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여기 보면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얘가 이렇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중의 시체를 보고 지금 희망이 떨어져 가고 있잖아. 근데 이 돌을 던진다는 거는 까마귀를 쫓는다는 얘기고, 까마귀를 쫓음으로써 어쨌든 자기한테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이라도 좀 건져내려고 하는 행위였겠죠. 그래서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그치? 그 현중이가 바로 앞에 죽은 거 봤잖아. 그죠?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의 눈알을 파먹히는 걸 보느리보다는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를 바랬다. 그럼 이 부분도 어때? 김일병의 본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좀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보면 힘드니까. 그죠?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근데 아까 전체적인 이 서술자의 시점이 좀 어땠냐? 보통 좀 객관적이었잖아. 그쵸? 상당히. 그래도 나름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김일병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맞아요? 김일병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일단 A에 대한 건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잠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희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야, 저 소리 좀 듣게. 주대희가 누운 채 쇠진한 목 안의 소리로 포소리세.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포소리. 포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도 적어도 이 근방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뭘 발견한 거야? 희망을 발견한 거지. 그치?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반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에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mm는 실이 되겠어.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도 소용이 없었다. 그럼 다시 뭐야? 희망을 잠깐 가졌지만 다시 사라져버렸네요. 김일등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다리를 다친 게 그냥 다친 게 아니라 뭐 총을 맞았거나 뭐 칼빵을 맞았던가 뭐 그러진 않았을까? 그죠? 그러면서 계속 피가 새어 나오면서 점점점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는 지금까지 피워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자살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이진 않았으면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야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죠?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포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 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자, 근데 밑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고요. 명령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이 부분,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이 부분도 밑줄 쳐주시고요. 자, 결론은요. 얘가 지금 이런 한계 상황에서 거의 죽음을 느끼고 있는데 얘가 지금 갑자기 명령을 하고 권총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 죽으려고? 누가? 자기가 자기를? 자, 이거 하나 또 다른 의미. 갑자기 얘 보고 왜 가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명령하는 거야. 권총을 들이밀면서 야, 너 지금 빨리 가. 왜?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업고는 가야 돼. 업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왜냐면은요, 지금 둘 다 희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얘도 이미 희망이 없어져 버린 상태니까 얘도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자기는 어차피 죽을 마당이니까 그나마 얘한테 나를 업고 가라. 강제적으로 그 사람 있는 곳으로까지 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얘를 위해서. 실제로 여기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얘가 진짜 마을까지 다 도착했어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여기 나오는 주대인은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새끼가 존나 개새끼네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봤을 때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방금 B에서 이런 마음들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제일 쉬울 것 같아. 그죠? 각각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각각의 시점에 각각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은 아니겠네. 그죠? 내부의 서술자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2번 A는 인물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3번은 회상이 없었죠. 그죠? 4번 A와 B는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의식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 맞겠죠? 자,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대인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의 포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맞죠? 2번 김일등병은 현중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쵸? 어디 갔냐고 막 물어봤잖아. 그죠? 3번 주대위와 김일등병은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치?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잖아. 4번 주대위는 현중이가 아군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을 구해주리라 기대했다. 애초에 기대 안 했죠. 이미 눈치를 챘잖아. 갔다라는 걸.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황순원의 소설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이지만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근데 이때 인간다움이란 자신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밑줄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거기서 밑줄 보자.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것이다. 그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 인간다움이라고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자, 1번 기억에서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연약한 주변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김일등병의 인간다움이 드러난다. 그 뭐야? 등 둘러댄 부분이잖아. 업고 가려고 했잖아. 그래도 끌고 가려고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니에는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다. 자, 여기는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주대의와 김일등병의 행동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이거 맞겠네요. 그죠? 3번 디귿. 시체의 얼굴에는 눈알이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 디귿은 인간다움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고 떠난 현중의 비참한 최후가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거 연결되겠죠? 버리고 갔더니 뒤진 거잖아. 그죠? 4번 리을에서는 귀를 기울였다네.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지어 받아들이는 김일등병의 이 인식이 아니라 뭐야? 지금 이제 희망을 잠깐 찾은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가 지금 어디겠냐? 꿈의 장면이요. 꿈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그죠? 1번 불모의 황야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대위와 현중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오히려 더 심화됐죠. 이것 때문에 나갔으니까. 2번 목이 잘리는 개미떼의 모습에서 자신도 죽으리라는 불안감을 느낀 현중이가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암시한다. 그치? 아까 새구멍 보였고 거기로 간다고 했었잖아. 그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따가 수업 진행할 때 179페이지 할게요. 아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179페이지는 아주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 겁니다. 민지는요. 알죠? 뭐야? 이중차군법. 작년 구모, 우리 오늘 이번 주에 클리닉 푼 거 거기 나온 거잖아. 응. 문제가 이때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자, 요거랑 관련된 거는 뭐가 제일 연결이 크다고? 연관이 크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혹은 이거 뭐야? 난민들을 이렇게 막 받게 되면은 자기네 돈 못 번다고 한 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어떻게 인식이 돼?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늘리면 그 결과 임금이 하락하여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자,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공급과 수요와 공급, 이게 나왔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된다고 했어요? 노동력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노동에 대한 공급이 늘어났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공급이 오르면 뭐가 떨어져? 수요가 떨어져.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자, 노동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결론적으로 이제 가격은 노동에 대한 그런 가격, 임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게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도 자국민의 어떤 돈을 받는 임금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닝?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추론의 근거는 이론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 공급이 늘 때 사업장의 수요가 없다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들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고자 할 것이다. 맞겠죠?
너네들이 돈을 쓴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들이 좀 더 싸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맞죠? 그걸로 뭐 싹퉁바가지 없다 이런 소리 안 할 거잖아. 그죠, 좋나요? 짝퉁바가지. 자, 그 다음에 고용이 늘어날수록 추구되는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업주가 고용을 늘릴 때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요거에 대한 지금 근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찾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럼 요런 게 지금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인데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 그치? 뭐가 있었다는 거야? 아 씨발 자꾸 U가 돼야 되는데 A가 돼버리네요. 저 영어 죄송. 왜? 왜? 여기 찾으시네요. 뭘 갑자기? 한두 번 듣니? 처음 듣는 거야? 놀랐어요. 아, 뭘 놀래. 자, 아무튼 그럼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럼 노동 공급이 일어나면서 뭐도 올라가는 경우? 그치, 임금도 올라가는 거야. 공급이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임금도 올라가는 사례를 얘기를 할 거야. 자, 이민자가 유입되는 지역의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가 유입돼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상승하는 지역에 이민자가 유입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요거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 이미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빈 부분이 있죠. 이미 임금이 늘어난 지역에 뭐로 보는 게 맞다고? 이민자가 늘은 게 맞다라고 여기 판단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 다음에 따라서 이민자 유입이 임금을 하락시키는지에 관해 인과관계, 밑줄 쳐보자. 인과관계는 자, 이민자 유입 정도와 임금 추세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밝혀낼 수 없다.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자, A 부분 보면요. 이민자 유입과 임금 변화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자, 어떤 방법이래요? 이중차분법이 있대요. 아, 참고로 내일 준아, 너가 내일 클리닉 와서 푸는 문제가 요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문제 있어요. 참고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작년 고3 9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내일도 고3을 풀 것이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 볼게요. 응? 이거? 너 이거 보세요. 두 번째 거. 이거? 조카라고 하는데? 알겠죠? 이거 푸세요. 아니면 약간 다른 방법으로 이거 푸실래요? 이거 볼게요. 자, 아무튼 이중차분법은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나타났을 임금 변화와 이민자 유입 전후의 실제 임금 변화를 비교한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자, A 부분.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A는 어떤 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민자 유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 변화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B는 뭐라고 나와 있냐? 자, 이민자 유입 전후에, 그럼 실제로 유입된 경우에는 B 같은 경우는 뭘로 해주면 돼?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임금 변화가 B겠죠? 이거 이해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한대? B에서 A를 빼는 것인데 B에서 A를 빼는 거래요. 결론적으로는 B에서 A를 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각 임금 변화인 A, B 역시 뒤 시점의 임금에서 앞 시점의 임금을 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는 방법이 중첩되었다고 해서 이중차분법이라 부른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B-A만 보시면 됩니다. A를 통해 이민자 유입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가 측정되기 때문에 이민자 유입 전후의 임금 변화에 비해서 A를 빼면 이민자 유입이 임금이 미친 순 효과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얘는 이민자와 상관없는 임금 변화야. 얘는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의 임금 변화야. 그럼 여기서 이민자랑 상관없는 요인을 빼면은 그럼 이민자가 들어왔을 때의 임금 변화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응.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중차원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점은 A를 구하는 것이다.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라는 가상 상황에서의 임금 변화이기 때문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중차원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이민자 유입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했는데 A를 구하기 위해 대체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왔다. 그럼 A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과 특성이 비슷하지만 이민자가 유입하지 않은 지역. 그럼 다른 지역이죠. 자, 다른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여긴 특성이 비슷한 근데 뭐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 이민자 유입이 안 된 지역. 특성은 비슷한 지역이지만 이민자 유입이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둘째는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유입 전후 기간에 상응하는 가까운 과거의 기간 전후 임금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 유입 후와 유입 전의 기간의 차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됐니? 자, 그 다음에 둘째 방법의 경우 예컨대 이민자 유입 직전인 기준 시점 X가 있고 X의 1년 전을 Y, X의 1년 후를 Z라 하면은 A는 Y에서의 X로의 임금 변화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B는 X에서 Z로의 임금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Y는 1년 전, 그 다음에 X는 당시 기준, 그 다음에 Z는 1년 후니까 자, 요거랑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냐면 A는 Y에서 X의 임금 변화. 자, 그러면 이 둘 간의 변화를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유입될 당시, 그 다음에 유입이 아예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B값은 사건이 있고 나서의 임금 변화잖아. 그죠? 그럼 여기 기준선으로 봤을 때 1년 후와 당시를 다시 비교하면 되겠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마디로 A는 제가 여기 체크했던 요 값으로 구하면 되고 B 값은 요 값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깔별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중차원법을 사용한 연구들의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이중 2021년 노벨 경제학자를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등이 쿠바의 정치 변혁에 따른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에 대한 수행한 연구, 그러니까 대규모 이민 가지고 얘기했죠. 이민자 유입이 현지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작았다. 자, 요런 방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크게 뭐라고?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째, 이민자가 유입된 지역에서 노동 공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고 소비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 수요도 증가할 수가 있다. 자, 이거면은 첫 번째 이유. 자, 일단은 노동 공급만 증가한 게 아니야. 왜? 이 이민자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인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뭐로 볼 수 있어? 소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수가 늘어난 거니까 뭐야?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공장에서 하루 만에 찍고 이틀 해서 더 찍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만큼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떤 영향까지 미쳤다는 거야? 노동
수요가 확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동 수요가 확대되면 당연히 이 임금이 상승하겠죠. 그럼 꼭 반드시 노동 공급이 늘었다고 해서 임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이거만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노동 수요도 높아졌기 때문에 임금이 그다지 변하진 않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즉 소비 증가에 따라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상쇄. 밑줄 쳐보자. 상쇄란 말 뭔지 알아요? 서로 없어짐. 그러니까 노동 그 공급만큼 노동 수요가 커버를 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둘째. 이민자가 유입하면은 대체로 저임금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자, 아까 요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이 경우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의 도입이 지연되어 노동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봐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노동력이 증가하면서 기계화가 지연된댔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기계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대체할 노동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돈을 들여서 기계화를 시킨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얘네가 이미 지금 당장 확보되어 있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1차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민자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은, 자, 일부 현지인들은 이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여 저임금 노동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 방식이 재조직되면서 현지인의 평균적 임금 수준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다. 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민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어려워?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뭐가 늘어난다고요? 현지인 관리직이 늘어나는 거죠. 그치? 그렇다 보면 이 현지인들이 받는 뭐가 더 늘어나? 임금이 늘어나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얘네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임금, 그러니까 월급이나 임금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내 말하는 게 머리가 아프니? 아니 너무 어렵잖아 이 임금. 아니, 월급 생각하면 편하지? 어떻게 되나 안 편해요. 용돈 씨발 되냐? 아이고 좋아라. 자, 아무튼 즉 이민자와 현지인 간이 노동 공급에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대체라는 건 뭐야? 대응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노동력이,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생기면은 현지인의 노동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런 점에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겁나 네. 나머지 부분들은 과제를 해오시고, 여기 뒷부분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보고 계시죠?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보시면서 이거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비문학 어차피 다 올릴 거야. 걱정하지 마. 저번처럼 이어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올릴 수도 있고. 귀찮으니까 이어서 올리세요. 나도 편집하기 귀찮긴 해. 그냥 올리세요. 아니, 나 근데 한 번도 그냥 올린 적 없어.